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최고의 경영사상가이자 작가인 짐 콜린스는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리커를 멘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면 드리커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죠. 어느 날 콜린스가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자 드러커가 물었습니다. 해야 할 일의 리스트가 있는가? 네! 콜린스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드러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리스트도 있겠지? 드러커의 물음에 콜린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만큼 드러커의 물음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건데요. 피터 드러커의 조언은 그 후 짐 콜린스의 인생을 180도 바꿔놔서 그를 세계적인 경영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누구나 해야 할 일의 리스트는 갖고 있죠. 이 리스트는 만들기 쉽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그대로 정리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단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기꺼이 나열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리스트를 갖고 계신가요? 아직 없다면 오늘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2월 11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이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죠?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왔고요. 네. 저 오키 씨 갑자기 저한테 저번에 톡으로 창훈 씨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나 내 상황 어떻게 할까? 갑자기 난데호 씨, 창훈 씨 혹시 당산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창훈 씨가 네, 저 긴 그 잠바 입고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나의 뒷조사를 하나. 제 친구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당산에서 봤다고. 되게 티나 봐요. 창훈 씨가 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미남은 아니에요. 죄송하고요. 그것보다는 너무 긴 잠바를 땅에 끌리듯이 입고 다녀서 그런 건 아닐까. 땅에 끌리지 않아요. 아이고. 아무튼 네.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에 당산역에 가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 혼자 막 돌아다니지 말아야겠다. 농담이고요. 너무 보는 눈이 많다 이 세상에. 아니에요. 오키 씨는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 있어요 그러면요? 네. 정말 근데 이 오프닝 말이 딱 맞아요.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를 적는다는 건 저의 치부, 나의 단점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말하기가 좀 사실 부끄러운데 네. 너무 늦게까지 네. 놀다가 늦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 늦게가 논다. 밤을 거의 이제 밤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네.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네.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에 적어놔야 되는데. 아침형 인간이 되자. 네, 그러니까 그렇죠. 늦게 자지 말자. 그래 일찍 일어나자. 그래요. 창훈 씨는요? 저는 말이죠. 저도 뭐 사실 리스트가 없겠죠. 이제 만들어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혼자만 집에 있지 말자. 그러다 또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요? 그렇네. 몰래래. 사람들 만나러 좀 나가자. 너무 이게 집에 있는 건 참 좋거든요. 쾌적하고 혼자 있고 이제 마음대로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사람들 좀 만나고 좀 그런 생활을 하자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아침형 인간이기보다는 밤을
더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는 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침 저는 솔직한 표현을 해두자면 정오가 돼야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모두 아침형 인간이 됩시다라는 말하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되게 창조적인 사람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뭐 예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쵸? 예술하시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한 예술의 하나 아닐까요? 그럼 괜찮네요. 하지 네. 말아야 할 리스트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죠?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 피지 말아야겠다. 술은 좀 이렇게 뭐 일주일에 7번 먹는다면 3번으로 줄여야겠다.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뭔가 나의 단점을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청취자분들도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동 오키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문제 심각하죠. 정부에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불청객.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인데요. 오늘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 우리 몸을 지키는 미세먼지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장 레옹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아이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 긍정적 정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저는 호텔을 경영학을 전공한 후 호텔에 인턴으로 입사했는데요. 인턴 월급이 한 달에 고작 30만 원이에요. 게다가 한 달 동안 주차 관리나 청소 같은 업무만 했고요. 홍보대행사 인턴으로 있는데요. 홍보대행사는 주말에 제작 발표회 같은 행사가 많아서 주말에도 나와서 잔심부름을 하곤 했는데 야근이나 주말 근무에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브랜드 회사 인턴 디자이너인데요. 아침 9시에 출근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야근도 잦아요. 저녁식 때도 따로 없고요. 월급은 최저 시급도 안 돼요. 아니 너무 웃겨서 못하겠네. 할게요. 모 패션 업체에 인턴으로 입사했는데요. 하는 일이나 업무 강도도 정식 직원이랑 비슷했는데 인턴이라는 이유로 3개월간 월급 50만 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목소리를 변조해서 열정페이 사례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거 웃음 참느라 힘들었네. 왜 이렇게 잘해요? 와. 잘하죠. 네. 제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뭐죠? 내레이션도 하고 많이 참여했어요. 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아니에요. 자, 사례들이 정말 많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들이요. 네,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않는 월급은 물론이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에도 수당을 주지 않고요. 인턴으로 뽑아놓고 업무와 관련 없는 단순 잡일만 시키는 일도 많습니다. 잡일들. 네. 자, 이런 인턴들의 열정페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죠. 이 때문에 청년들이 부정적인 직업관을 갖게 되고요. 또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도 떨어지고 말입니다. 네, 노동시장 전반에는 저임금의 열악한 업무 환경에 나쁜 일자리가 많아지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이죠. 올해 3번째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열정페이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인턴들이 다른 직원과 똑같은 근무를 하는데도 인턴, 수습,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급여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련생의 법적 지위와 판단 기준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와 판단 기준,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턴이라고 많은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부르는데 네.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일 경험 수련생하고 또 근로자를 구별하는 게 가장 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먼저 일 경험 수련생은 실습생이나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일 경험 수련생을 근로자와 구별해야 하고 실습생이나 인턴으로 불리면서도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 대상이 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턴을 근로자하고 구별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를 열정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겠네요. 네. 자, 열정페이가 그럼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책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열정페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겠죠? 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뭔가 체계 없이 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서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반복적이어서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도 열정페이의 범주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판단 기준 내용만 들어서는 사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는 없어요? 네, 예를 들면요. 스키장과 같은 계절 사업장에서 겨울 시즌에만 인턴을 모집해서 활용하거나 아하.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일 경험 수련생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적으로 연장 근로를 실시하면 열정페이로 적발됩니다. 아하. 그리고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나 회계, 법률, 노무사무소 등에서 소속 근로자의 야근을 줄이려고 일 경험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요. 해당 직무 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감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이거나 또 누구나 인정하는 단순한 일에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참여하는 인턴이 일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겠네요. 네, 바로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그런 사례를 적발된 경우가 있겠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호텔과 리조트, 미용실, 제과, 제빵, 엔터테인먼트 등 열정페이 행태가 만연한 업체 150곳을 선정해서 수시 감독을 실시한 결과 한 패션 업체는 출산 휴가나 이직 등으로 생긴 내부 결혼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아닌 인턴 모집 공고를 내서 인턴을 뽑은 후에 정식 직원과 같은 업무를 시켰지만 인턴이라는 이유만으로 3개월간 월급 5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적발됐는데요. 사실상 근로자를 대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미용실은 실습이나 교육과정 없이 바로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을 근로시간임에도 휴식시간에 포함시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심하네요. 50만 원, 손님 없다고 30만 원, 50만 원. 야, 너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인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어떤 게 마련되어 있나요? 우선 사업장 한 곳당 인턴 모집 인원을 상시 근로자의 10%를 초과해서 모집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인턴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되지만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교육적 효과보다는 그냥 노동력을 활용하고 말자 이런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인턴의 근로교육은 하루에 8시간, 주당 40시간을 준수해야 되고요. 장시간 교육이나 훈련을 할 수 없도록 연장 근무 교육, 야간과 휴일 근로교육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자, 그럼 인턴의 권리가 강화된 부분도 있죠?
네,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는 인턴은 기본적으로 배제되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간 보험 등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조건을 미끼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인턴의 위약금을 미리 정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인턴에게 식비나 교통비 지원은 물론 사업장 내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직원들과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요. 인턴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련생을 관리해야 하고 수련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 일지 등도 작성해야 되는데요.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을 해야 하고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절차 등을 미리 정해 알리고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턴 경험을 입증하는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도 안 되고요. 참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려고 세세하고 이제 꼼꼼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업장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널리 알리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고용노동부는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사업장과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과 전문 상담도 실시하고요. 사업장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인데요. 관련 부처와 대학, 업종별 협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대학 산학협력이나 주요 사업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이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석하고 대상 사업장도 작년보다 확대해서 수시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처벌까지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가이드라인은요. 인턴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규모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하고 있는 인턴들이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턴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관한 부분은 각 지역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근로감독관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활용해서 전문 상담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대표 번호인 1644-3119번이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가능해지고요. 공인 노무사나 근로감독관을 통해 학생들과 대학 담당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턴 제도가 본래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실습이나 또 직무 경험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일자리의 질도 높아지고요. 또 인턴 제도도 본래 목적을 되찾아서 올바르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창훈의 노하우입니다. 컬럭컬럭, 훌쩍훌쩍, 목이 따끔따끔, 눈이 따끔따끔.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 하세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거. 따끔따끔. 네,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눈이 따끔따끔 하잖아요. 네.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해지고 콧물도 나고 눈도 막 따끔따끔 맞아요. 하는데요.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들인데 네. 자 지금 지름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하고요. 또 초미세먼지는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합니다. 와, 특히 네.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다 보니까 네. 우리 기도에 걸리지도 않고요. 체내에 깊숙이 들어와 쌓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짜 2.5 마이크로미터 이거면 대체 어느 정도 작지? 크기인가요? 가늠도 안 되는데. 자, 대부분의 미세먼지를 보면요. 네. 그 질산염이나 황산염, 암모니아 등의 성분과 금속 화합물이나 탄소 화합물 등 유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몸의 폐속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네. 또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미세먼지는 코에 염증을 일으켜서 저처럼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발생시키거나 네.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비염 때문에 저처럼 입으로 호흡을 하다 보면 미세먼지가 체내까지 유입돼서 폐와 심장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귀는 코에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코를 통해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귀로 들어가면 염증을 유발해서 중이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폐뿐만 아니라 귀까지 진짜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피해가 막급하죠. 특히 어린이나 영유아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요. 2013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요. 전체 중이염 환자의 약 63%가 유아나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유아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귀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이제 노출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이렇게 뭐 기상 예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이런 날에는 특히 아이들에게 주의를 줘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주의 분명히 줘야 되는데요. 이 미세먼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활 수칙 뭘까요? 글쎄요. 뭐 마스크 쓰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네. 미세먼지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기관지를 촉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네.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8잔의 물을 마셔라. 네, 많이 마셔요? 아니요. 네, 마셔야겠네요. 8잔의 물. 꼭 새가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청소가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맞아요. 청소를 안 하는데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이 실내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청소를 자주 하게 될 텐데 네. 청소를 할 때는 분무기로 물을 뿌린 다음에 걸레질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작은 물 입자가 미세먼지를 가둔 상태로 지표면으로 이제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때 걸레를 이용해서 닦으면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에 닦아내라. 네.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외출을 해도 될까요? 사실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라는 거 많이 봤잖아요. 네, 그쵸. 근데 뭐 꼭 외출을 해야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기온이 오르면서 좀 미세먼지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오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성능을 지닌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근데 그럼 눈도 따끔따끔해지는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 마스크 같은 건 없잖아요. 엄청 따끔따끔하죠. 네. 네. 이 미세먼지가 안구 점막에 들어가면요. 각막염하고 결막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렌즈와 각막 사이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렌즈 대신에 반드시 안경을 착용하는 게 좋고요. 네. 또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주셔서
미세먼지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음식, 맛있는 음식 같은 건 잘 어떨까요? 먹어야 돼요. 네, 역시 먹는 것 되게 중요한데 네.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김, 또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이게 혈액순환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네. 또 폐를 튼튼히 해주는 오미자차를 또 자주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또 그리고 도라지하고 배. 와, 저 되게 좋아해요. 도라지 배즙 이런 거. 도라지와 배도 폐 기능에 향상시켜주고요.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또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이창호 씨는 폐가 굉장히 건강하겠네요. 그러면. 제가 사실 폐가 좀 약한 편인데 그래서 많이 먹어주고 있어요. 네. 도라지하고 배를 갈아서 꿀을 섞어서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또 무즙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오미자, 도라지와 배, 무까지 이거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죠. 그리고 또 이 집안에 식물을 키우는 것도 미세먼지 제거에 좋다고 하던데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네. 산호수와 벵갈 고무나무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호수와 벵갈 고무나무. 처음 들어봤죠?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둘 다? 이 산호수는 광택성 잎과 빨간 열매를 가진 덩굴성 식물입니다. 이 앵초목 자금우과에 속하고요. 잎은 늘 푸르고 줄기가 잘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산호수의 열매가 바다의 적색 산호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산호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몰랐죠? 네. 저도 몰랐어요, 사실. 이거 공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자, 그리고 이제 벵갈 고무나무는요. 네. 뽕나무과 무화과나무 속하는 거고시고요. 또 원산지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약간 열대성 나라죠. 열대아시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이 공기정화 식물로 새집중후군의 또 원인인 벤젠이나 또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하는 능력이 또 있고요. 또 그 냄새 제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장수와 풍요의 상징으로 신성하게 여겨진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네. 이걸 이 식물들이 미세먼지를 얼마나 없애주는 거예요? 자, 빈 공간에 미세먼지와 산호수를 넣고 실험을 했는데 4시간이 지나자 미세먼지가 70%나 감소했고요. 또 벵갈 고무나무에는 미세먼지가 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 차이 없죠? 네. 관음죽과 스티킨다섭스에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고요. 또 공기 정화 능력이 있는 식물에는 왁스층이 미세먼지가 흡착돼서 제거되거나 또 잎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흡수돼서 제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이 저도 미세먼지가 너무 신기했어요. 네. 많은 날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환기했는데 더 나쁜 공기가 들어가요. 막 들어와. 그러니까. 코 도 막히고 막. 네, 그러니까 네. 창문을 열어둘 수가 없는데 식물을 통해서 공기를 정화시킨다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식물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자, 이런 식물을 관리할 때는요. 네. 식물의 잎을 종종 닦아줘야 합니다. 네, 식물의 잎에는 많은 미세먼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종종 닦아줘서 광합성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산호수와 벵갈 고무나무 그렇습니다. 기억해둬야겠어요.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생활 수칙을 지키고 미세먼지 배출에 좋은 식품도 자주 드시고 미세먼지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식물들을 잘 활용해서 모두가 미세먼지를 현명하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장 레옹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라는 작품입니다. 피그말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네, 피그말리온 효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타인에게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을 받으면 일의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게 된다는 심리학 이론이에요. 오늘은 이 이론의 유래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피그말리온 이야기와 그에 관한 그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화가 장 레옹 제롬이 그린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창훈 씨는 먼저 이 피그말리온 효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언제 5년 전이네요. 제가 5년 이제 전? 제가 사람들이 주목받았던 시기가 있잖아요. 첫 이제 뉴스 앵커로서 활동을 하게 될 때 네네네. 많이 혼났어요. 진짜 너 이렇게 하면 너 방송 못한다. 사고다. 너 큰일이다. 너 진짜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반면에 야 처음 하는 건데 잘할 수 있어. 사람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천천히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이런 따뜻한 격려의 말이 지금 저를 지금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따끔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게 그래서 그게 많이 저의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죠. 우키 씨도 있었죠? 네, 저는 좀 수학이 그랬어요. 수학이요?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정말 못했거든요. 언제 중학교 때부터요? 중학교 때부터. 산수는 잘했고요? 기초적인 산수는 잘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뭔가 복잡한 계산이라든지 이론은 알겠는데 이 이론을 응용을 못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쥐약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가 없는 우주와 같은 존재 그런 게 수학이었는데 그런데 제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담당이셨어요.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셨는데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저를 좀 아껴주셨던 것 같아요. 별다른 티를 낸 건 아니지만 은근히 좀 저의 능력을 칭찬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그래가지고 막 그런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 정말 이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만큼 정말 잘하고 싶다. 잘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학창 시절을 통틀어서 이때가 수학 점수가 제일 높았던 때 같아요. 그래요? 집합 나올 때요? 네. 집합 나올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집합 나올 때 역시 이게 좀 어떻게 약간 산 증인이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둘 다. 네. 그러니까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심리학과 특히 교육학에서 많이 연구됐는데요. 선생님의 관심과 기대 심리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맞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의 유래가 된 신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 섬의 왕이었어요. 키프로스 섬은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바다 거품 속에서 갓 태어났을 때 조개 껍질을 타고 제일 처음 도착했던 섬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그림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자세한 이 비너스 탄생의 비화에 대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고요. 네, 더 해주세요. 얘기 더 궁금하다. 네, 이 왕에게는 피그말리온에게는 슬픈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나라에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처럼 눈이 높다 이건가요? 장훈 씨 눈이 높군요. 키가 커가지고. 이해돼. 갑자기 수긍이 갔어요. 이 피그말리온은 여자를 혐오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여자가 없었어요. 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혐오주의자는 아니시고. 아닙니다. 피그말리온은 여자들은 다 물란하고 해프고 경박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야. 창훈 씨는 이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사연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키프로스 사람들이 섬에 도착한 나그네를 죽이고 이들을 제물로 바쳐서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이 사람들의 피로 문들리자 아이고. 화가 난 아프로디테가 저주를 내린 거였어요. 섬의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항구로 나가서 나그네들과 잠자리를 가져야 하는 저주였어요. 아이고, 이 섬에 사는 남녀 모두에게 진짜 끔찍한 저주네요. 네, 이제 그렇죠. 보니까.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왕이니까 이 피그말리오는 키프로스 여자랑은 절대 결혼하기가 싫었겠죠. 그럴 수 있네요. 뭔가 순결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죠. 맞아요. 그런 이유로 독신주의자로 살아가던 피그말리오는 늘 외로움에 사무쳤어요. 아이고. 그래서 피그말리오는 뛰어난 조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참한 완벽한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스스로 한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각했으니까 자기 꿈꿔왔던 그런 어떤 여성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겠는데요. 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생생하게 조각을 했던지 그런 자신이 그려왔던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에 반한 피그말리오는 이 조각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름도 바다의 ним프 이름을 따서 갈라테이아라고 지어줘요. 갈라테이아. 네. 얼마나 이 사랑이 심했던지 조각상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힘들지 않느냐며 잘 때는 자기 침대 옆에 뉘어놓고 같이 잤다고 해요. 이거 좀 심한데요? 네. 너무 심해요 이게. 네. 근데 평생 조각상이랑 같이 살았어요? 피그말리오는 이 조각상이 진짜로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 진짜로 내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읽은 아프로디테가요. 피그말리온의 이런 사랑에 감동을 해서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피그말리온의 진정한 사랑에 감동을 해서요. 갈라테이아를 인간으로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어이고. 피그말리온의 키스에 갈라테이아는 정말로 인간이 됩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결혼해서 파포스라는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역시 아프로디테의 어떤 저주와 도움이 공존했는데 네. 이 도움으로 또 피그말리온이 행복하게 살았다. 네, 그런 거죠. 뭔가 좀 아쉽긴 한데. 네, 참고로 덧붙이자면 후에 파포스의 아들 키니라스가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파포스라고 이 나라의 도시의 이름을 짓습니다. 네. 여기에 아프로디테의 신전과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아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자, 그럼 프랑스 화가 제롬이 그린 이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작품을 지금 이제 들었던 내용하고 좀 같이 결부해서 들으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타인의 기대나 관심을 받으면 일의 능률이 오르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 이 심리학 이론의 유래가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의 왕이었던 피그말리온은 자기 나라의 여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가진 훌륭한 조각 능력으로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여자를 조각하고 갈라테이아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을 실제 여자로 만들어달라고 빌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사랑의 감동에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갈라테이아가 딱딱한 상아에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바뀌는 순간 피그말리온과 키스를 나누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장 레옹 제롬이 그린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입니다. 그림의 배경은 피그말리온의 작업실입니다. 벽에는 거대한 그림이 걸려있고 다른 여러 조각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림의 가운데에는 격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는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보다 좀 더 높은 단위에 있는 여자는 허리를 활처럼 휘면서 남자의 입술에 입맞춤하고 있습니다. 관람자는 한오락이 걸치지 않은 여자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 피그말리온은 양팔로 갈라테이아의 허리를 힘껏 안으며 고개를 한껏 치켜들고 키스하고 있습니다. 갈라테이아는 오른손으로 피그말리온의 어깨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자신을 안은 피그말리온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테이아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체와 달리 하체는 단순하게 일자로 쭉 뻗어 있습니다. 또 발 부분은 상아로 만든 받침대에 붙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여자의 얼굴과 상체 부분은 혈색이 돌면서 진짜 인간의 몸이 됐지만 허벅지 아래 부분은 아직 변하지 못해 창백한 상아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테이아가 얼굴에서부터 서서히 인간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제롬은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가 갖는 따스함과 부드러움을 잘 표현하면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 변하지 못한 하체는 차가운 푸른빛이 돌아 상반신과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허공에는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가 두 사람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려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갈라테이아가 인간이 되어가는 그 극적인 순간을 그린 제롬의 그림을 보셨는데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신화 속에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글쎄요. 다 인간이 됐는데. 인간이 됐으면 시간이 흐르면 한 살 나이가 먹잖아요. 그쵸.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피그말리온이 만든 그런 영원한 아름다움은 언젠간 잃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아마도 이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 권태기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만든 여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딴 건데? 바꿔주세요. 이 나쁜 남자가 되려나요? 전 아니고요. 네. 이 피그말리온 이야기에서 그 후의 이야기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안 나오죠. 예. 근데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완벽한 여인이 늙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피그말리온은 어땠을까요? 궁금해진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저 신화마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할 뿐이지 현실은 현실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는데 드라마에서 또 재벌 2세랑 또 3세가 결혼하는 그런 신데렐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참 안 보여주잖아요. 그쵸. 네, 그냥 행복하게 내렸다. 엔딩 크레딧 올라오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네네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환상이 딱 있는데 삶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오늘은 이런 또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인생과 좀 그림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네. 네, 오늘은 피그말리온과 조각상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장 레옹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를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요.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 또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부모가 되는 일, 특히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어렵죠.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 스스로가 건강한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 긍정적 정서라는 내용에 대해 준비됐어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국제의 정보 톡톡.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들. 하지만 나름 잘 키운다고 애쓰는데도 자꾸 부딪히고 소통이 어려워지고 점점 커갈수록 잦은 충돌로 멀어져만 가는 아이들. 특히 방학이 돼서 새끼 밥 해먹이는 것도 힘든데 하루 종일 게으름만 피우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와의 신경전은 정말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생활문화센터 상담실 문수정 박사의 상담 사례로 어떤 엄마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과의 충돌에 지친 한 40대 여성이 문수정 박사의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요.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생기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마치 큰 시험을 앞두고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는 수험생과 비슷한 우울과 불안이 가득했고, 그 어두운 이미지는 수수하고 선한 본래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충돌로 너무 지쳤음을, 아들의 성적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 틀려오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고 하는군요. 그녀는 우수한 학업 성취로 소위 명문대를 졸업했고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다가 현재는 집에서 아이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대학,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녔지만 그녀는 늘 최고의 대학이 아니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는 깊은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바에야 아이의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학업 성취를 돕는 게 훨씬 낫겠다고 판단해서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만큼 아이는 따라주지 않았답니다. 물론 학급에서 우수한 축에 속하긴 했지만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엄마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엄마는 초조했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친구 엄마들 얘기를 들으면 내 아이가 더 부족하게 느껴졌고, 공부를 못하면 아이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깊은 불안이 느껴졌다네요. 그때마다 엄마는 땅이 꺼져라 한숨 짓고 온갖 불안의 말들을 아이에게 쏟아냈습니다. 너 그래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간다. 인생 망치고 싶어? 내가 그러면 그렇지. 아이는 갈수록 예민해졌고 강하게 반발하며 문을 걸어 잠궜죠. 그리고 점차 공부 양을 늘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하락 곡선을 그려갔습니다. 문수정 박사는 아들에 대한 그녀의 불안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삶의 뿌리가 되는 원가족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즉, 상담실을 찾아온 40대 초반 여성의 가족사를 알아본 겁니다. 원가족사를 조사해본 결과 엄마의 불안은 대물림되는 부정적 정서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녀의 친정아버지 집안은 대대로 학식 있는 가문이었지만 경랑의 시대를 거치면서 몰락했고, 여러 남매들 중 막내였던 아버지는 방치되다시피 자랐지만 우수한 두뇌로 좋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식 있는 큰 가문이라는 이미지만 있을 뿐 실제로는 가난하고 거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자라왔던 아버지는 늘 위축되고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많은 남매들과 함께 자랐고, 아들들 대학 보내야 되니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는 부모의 요구를 뿌리치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약하셨던 어머니는 일찍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정 남매들에게 늘 열등감을 느끼며 마치 그것을 보상하려는 듯 자식 공부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합니다. 원가족에서 충분히 존중받거나 마음껏 자신을 펼치도록 지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었던 그녀의 부모님은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친정 남매들에 비해서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늘 불평했고, 아버지는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아내를 닥달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안의 공기는 늘 분노하거나 침울했고, 그녀는 마치 살얼음을 밟는 기분으로 긴장하면서 나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큰일이라는 불안을 느끼며 커왔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뭔가 실패했을 때 예상되는 엄마의 실망하는 눈초리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대에 걸친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셨나요? 정말 묘하게도 세대 간에 반복되는 것이 있죠. 성취와 관계없이 품게 되는 열등감과 패배감, 불안과 우울, 불만족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지적 성취를 통해 이를 극복해보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적 성취는 이에 걸맞는 자신감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 정서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긍정적 대물림의 열쇠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 느끼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줄기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와 내려다볼 수 있으면 이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분명히 보이죠. 지금 나의 행동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원치 않는 대물림을 지속하게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야기 속의 그녀, 그리고 부모님이 지적 성취를 통해서 진정 원했던 것은 뭘까요? 바로 자부심,
즉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확인, 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느낌은 아닐까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느끼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집안의 역사를 긍정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속의 그녀가 가슴에 품고 있는 자신과 집안의 이야기는 슬프고 패배적이었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숱한 역사적 위기를 헤치고 생존했으며 더 나아가서 한결같이 우수한 자손을 길러냈던 이 집안의 자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3대에 걸친 100년여의 시간 동안 있었던 수만 가지 사건들을 어떤 의미로 구성하느냐는 현재를 살고 있는 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내 부모님의 부모님이 그런 비극적 역사를 겪지 않았다면, 내 부모님의 삶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다면 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어떤 자원이 내 안에서 더 자유롭게 빛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성장 과정 동안 우리 집의 분위기가 서로를 존중하고 실패한 순간에도 나 자신보다 더 나를 믿어주는 확고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면 현재의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나는 자녀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상이 다 부질없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사로운 태양과 적당한 빗물, 영양 가득한 토양이 있다면 우리의 타고난 자원, 그 씨앗은 본연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며 열매 맺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늘 흐르고 있었던 우리 집안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럼으로써 부모인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는 더 좋은 역사가 대물림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모님을 원망하시나요? 부정적 정서를 대물림받아서 나 역시 이렇게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한탄하시나요? 여러분이 바꾸세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긍정적 정서가 아이들에게 대물림 되도록 말이죠. 요즘 좀 청년들 사이에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좀 유행이잖아요. 아, 맞아요. 엄청 유행이죠. 뭔가 이런 말에서 부모 세대를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그런 속내가 숨어 있어요. 좀 얘기 들어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사실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물려주고 싶진 않아요. 지금 결혼 안 했지만 한다면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 마인드, 또 정서를 물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 계속 들거든요. 그러면 재산 전혀 안 물려주실 건가요? 일단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왜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비관적이시네. 아니 농담이고요. 예. 사실 뭐 물려줘야겠지만, 근데 사실 근데 돈 이런 걸 보면 사실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정서적인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건강한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돈만 물려주면 인생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건강한 예. 정서를 물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쉽지 않아요. 네,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어떠셨어요? 뭔가 어른에게 예절을 다해라 이런 거는 항상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른한테는 인사 꼬박꼬박 잘하고 공경하고 네. 대들지 말고. 네네네. 그래서 저한테 안 되는군요. 농담이에요. 그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많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묵묵히 지켜보시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많은 말을 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지켜보시고 묵묵히 응원하시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진짜 별 말씀 없어요. 잘 지내나 이렇게 물어보시고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꼭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텐데 아버지는 그 속속들이 내 마음을 아는 거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까지 속마음까지 아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 물음에 더 정확한 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묻지 않지만 저한테 직접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 한 물음 자체가 저를 또 변화시키는 또 저를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철들게 만드는 아버지의 기대를 깨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한마디의 힘이네요. 그렇죠. 잘 지내나? 개 안 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아마
그 밝고 건강하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참 어쨌든 그 부모님이 뒤에 있다, 날 지켜보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마인드 자체가 저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잘 살아오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각자 또 결혼하시면 아이들한테 좋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둘이 부모가 될 일은 없잖아요. 각자 좋은 부모가 됩시다. 그렇죠. 여기 선긋기 하고요. 네, 찰벽 치고요. 네, 각자 좋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이제 부모이신 분들 또 네.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 네, 모두가 좋은 정서와 마인드를 갖고서 또 양육 태도를 미리부터 좀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방송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 11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 네. 이제 2월이 되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가족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 주말에 보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이창훈이었습니다. 네,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